어, 경제 경영 분야에서의 북한 선교 사역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DMZ에서의 북한 선교 사역과 사업 사례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한 70분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DMZ 개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DMZ를 좀 소상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남북 경협 쪽에 관심이 많고, 또 다양한 사역들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지만은, 북한과의 경협이 통일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는 적합지로서의 DMZ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 방향과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이제 DMZ 경제다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경제 우선주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북이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DMZ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햇수로 6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 엔사랑 선교회 북한 선교 단체로서 그동안 해온 사역과 사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 분야, 그 다음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컨셉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으로서 비즈니스 추진을 DMZ에서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사업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앞으로 DMZ 사업을 하나 나름대로 제가 좀 개인적입니다만 모델을 한번 제안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디밀리터라이드 존의 그 첫자를 타서 이제 우리가 DMZ 하죠. 비무장지대입니다. 1953년 7월 27일에 그 정전이 되면서 당시 남북 간에 대치하던 그 곳에서 이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대치하던 선을 연결한 곳이 군사분계선이죠. MDL이라고 그럽니다. 동서에 150마일, 248km에 쭉 걸쳐서 이제 한반도의 허리에 이 DMZ라고 하는 곳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남방 쪽으로 남쪽 2km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걷고, 또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의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그어서 소위 말하는 폭이 4km가 되고, 길이로는 동서간에 155마일.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친숙하게 쓰는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한국에서는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5 내지 15km, 어떤 곳은 5km, 어떤 곳은 10km, 또 조금 길게 내려와 있는 쪽은 15km 되는 쪽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통제해서 군인들 허가를 받고,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통선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그 허가를 받는 지역이지만 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그 등기부 토지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DMZ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민간인 거주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도 있고요. 농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산업활동은 이제 제약을 못한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 더 남쪽으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경지역 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되어 오던 지역인데요. 민통선의 경계를 하고 있는 시와 군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죠. 10개 시군으로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이 지역을 보통 우리가 접경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그 국민들이, 민간인들이 다 거기서 생업을 하고 또 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 모든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와 접경지역법에 의한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DMZ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한에도 이런 그 민통선 지역과 접경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 지역을 남북 간에 다 합치면 이 면적이 한반도의 18% 정도에 이르는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에 이르는 넓은 땅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활용이 못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버려진 땅으로서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는 곳이 DMZ입니다. 우리가 그 남북 접경 지역을 보면은 육지 부분이 있죠. 육지 부분. 육지 부분이 이제 248km로 지금 보시는 이 한반도 허리에 검은색, 짙은 검은색으로 이제 쭉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DMZ입니다. DMZ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DMZ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민통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쪽이 그 접경 지역이죠. 접경 지역. 그래서 이게 육지에 있는 DMZ라고 한다면은 한강 하구 지역은 이제 강에 있는 또 DMZ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임진강, 한강, 조강. 강을 따라서 이제 그 남북 간에 형성된 곳이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중립수역이 70km 정도. 요게 이제 강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임진강, 여기가 한강,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강 하구지만 조강이라고 부르죠. 요쪽이 한 70km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서해 쪽으로 있는 쪽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로 이전 서해에서의 NLL이죠. 그래서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 간에 좀 이제 이게 충돌이 있죠. 충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한 200km 정도에 걸친 그 남북 바다에서의 DMZ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DMZ를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섬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연결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밤에 찍은 이 한반도 사진을 보시면은 북한이 이제 깜깜하게 나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섬으로서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인데 이 북한이 지금 철도와 도로가 현재 그 일부 철도 연결이 된 쪽도 있지만 현재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MZ에서 만약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 소위 물류가 이제 그 아시아와 유럽 있는 유라시아 대륙으로는 육로의 완전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북경, 울란바토르, 모스크바, 베를린, 런던, 마드리드 이렇게 그 소위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잇는 것이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 이렇게 육로로 자동차나 기차로 갈 수 있는 그 소위 교통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이 경의선을 타고 부산, 목포나 해서 서울을 거쳐서 베를린까지 갔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쭉 가는 시베리아 열차죠. 북경을 통해서 가길 수도 있고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연결지의 어떤 포인트가 DMZ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어가 이게
그 DMZ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DMZ도 육지상으로 아주 250km에 가까운 긴 곳이기 때문에 중심되는 쪽에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플랫폼으로서 저는 경기도의 파주 연천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저희 선교회가 주로 파주 연천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주 연천은 북서부의 최북단 지역이고 경기도 북부의 접경 지역에 이제 들어가죠. 지금 분단의 상징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과 개성공단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한반도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역사에서의 중심 지역이고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플랫폼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면적으로는 서울의 한 1.2배 정도 되고 경기도에서 꽤 면적이 넓은 시에 속합니다. 근데 인구가 벌써 한 50만 가까이 돼 있고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도시, 제가 지금 운정에 살고 있는데 벌써 인구가 한 30만 정도 넘어가는 신도시죠. 동쪽으로는 주로 농촌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연천군은 면적은 파주시와 거의 비슷한데 인구는 이제 한 5만 명이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제가 이제 그 DMZ 전역에 걸쳐서 좀 상징적인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서 DMZ가 좀 더 그 피부에 와서 닿게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그 임진강에서 가장 그 서쪽으로 있는 경의선이 통과하는 다리죠. 그래서 53년 휴전할 때 북한에 잡혔던 국군 포로와 유엔군 포로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돌아왔다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임진각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임진각 와 보셨겠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진각이 굉장히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곳들이 많이 생겼고요. 곤돌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케이블카 같은. 그래서 곤돌라가 임진강 위를 이렇게 다니면서 맑은 날에 이제 곤돌라를 타고 찍은 사진인데요. 하늘과 이 강이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모습으로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장단반도입니다. 장단반도. 자유의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은 뭐 워낙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때도 자주 보셨으니까 판문점은 또 DMZ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MZ 내 민통선이 아니고 DMZ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JSA 그 공동경비구역이죠. 그래서 유엔사와 그 한국군이 이제 공동 경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정전후부터 중립국 감독위원회 관할로서 유엔사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자유의 집, 평화의 집, 판문각 뭐 이런 회담장들이 있고 이 DMZ 내에 이제 그 소재하는 마을이 딱 2개 있죠. 여기는 그 DMZ 전역에 걸쳐서 있는 남한 한국 쪽으로는 대성동 마을, 북한 쪽으로는 기정동 마을 2군데가 이제 딱 DMZ 내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남북 출입사무소가 그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나 또 개성공단 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가장 그 북쪽에 가 있는 마지막 출입문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 출입사무소가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이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에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개성시고요.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송악산이죠. 이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뭐 한 10km 정도 거리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물류센터가 여기 모든 자재와 장비 시설 등이 여기서 하고 한 800명 정도 한국 기업체 직원들이 여기를 통해서 매일 출퇴근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선교의 견고한 진지점이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의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딱 바틀렉이죠. 여기가 걸려 있죠.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우리가 한국 선교가 글로벌 선교, 유라시아대로 유럽과 중동과 동남아와 전 세계로 바로 그냥 땅밟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도록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 민통선 내, 여기는 DMZ가 아니고 민통선 내에 있는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일촌이고 하나는 해마루촌이죠. 통일촌은 이제 70년대 원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마을이고, 이 해마루촌은 DJ 정부 때 원주민들과를 위해서 한 60호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대지가 200평 정도로. 그래서 여기 주로 마을에 들어와서 외부인도 여기 부동산 거래가 다 됩니다. 들어와서 살려면 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기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목사님만 5분이 여기 지금 살고 계세요. 60호 중에서. 잘 아시는 우리 영락교회 은퇴하신 이철신 목사님,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바깥으로 왔다 갔다도 하십니다만 또 그 외에 몇 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마루촌 내에 광성교회가 있습니다. 광성교회를 아주 잘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에 한 군데인데요. 여기 광성교회 입구에 보시면 그 벽에 이렇게 벽돌 위에 한반도 지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밑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게 한자로 사람 인자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은 한자로 따지면은 올레자입니다. 레자, 올레자 한자로.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십자가가 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DMZ 전체에서 저는 꼭 이 포인트를 꼭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고랑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천군 장남면에 지금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전쟁 시 필수 통과지였다. 한반도가 뭐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 5천년 역사에서 한 1000여 번 정도의 외침과 내전을 겪었는데 그 대륙 세력, 뭐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이죠. 해양 세력은 우리가 보면 일본, 외국이죠. 그래서 대륙 세력이 남으로 내려올 때, 예를 들자면 몽골병들이 이제 고려 때 아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또 조선시대 때 그 청나라가 병자호란 때 팔기병들이 또 다 내려왔죠. 또 해양 세력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평양까지 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를 남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반도 허리에 임진강이 있잖아요. 임진강을 건너 다녀야 되는데 임진강의 전체 한 250km 되는 데서 다리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걸어서 무릎 정도에까지 물이 오는데요. 뭐 이렇게 갈수기와 또 물이 많을 때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이 고랑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은 전쟁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곳이고요. 우리 6.25 때 인민군 탱크가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문산의 쪽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다리가 부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탱크가 올 수가 없고요. 여기는 그냥 바로 건너서 지날 수 있습니다. 군사들도 바로 건너서 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 68년에 1.21 사태 때 김신조 시트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청와대를 습격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가 이제 역사적인 장소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만 그때 그 특수부대가 건넜던 곳, 그 또 바로 여기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가 이 고랑포 쪽에 있는 원당교회인데요. 여기 목사님이 여기서 33년 목회를 하시면서 그
여기 이 지역 마을에 토착병에 스스가무시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스가무시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들쥐가 옮긴다고도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 몸이 퉁퉁 부으면서 몸에 있는 온 구멍으로 피를 쏟으면서 죽는 병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죽는 분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지역에 이런 토착병이 아직까지 지금은 별로 이렇게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 옛날에 이런 병들이 있었냐? 결국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철원이나 무슨 그 동부전선에서도 많은 그 피가 흘렀지만 이쪽이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경순왕릉도 있고요. 고구려성으로서 호로고로도 있고 또 여기 승전오피가 있죠. 아주 그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견고한 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주와 어떤 원한과 증오가 쌓인 시체가 쌓였던 곳입니다. 역사 쭉 이렇게 내려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들이 보통 기도를 합니다. 이 묶인 역사를 풀어달라고. 그 또 하나의 상징적인 곳은 한강하고 우리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은 한강이 서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한강이 이제 그 쭉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파주 오두산 쪽에서 이제 그 이 임진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 포인트에서 그 김포북단 강에서 나온 강을 조강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조류가 드는 강이라고 그래서 조강이 만나는데 여기가 삼각 포인트인데요. 예전에 한반도 역사에서 물류 포인트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해를 타고 한반도의 남쪽이나 북쪽에서 오던 모든 물자들이 이 조강을 타고 쭉 들어오면서 이 삼각 포인트에서 한양으로 가는 거는 동쪽으로 해서 마포로 가고 내륙 쪽으로 가는 거는 임진강을 타고 고랑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김포 애기봉에서 바라본 그 삼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게 황해도 개풍군 관산반도고요. 우측에 보이는 데 튀어나온 데가 김포 북단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파주시 그 탄현면에 오두산 전망대가 있는 곳이고요. 저 뒤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파주에 있는 월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건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가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또 철원에는 뭐 우리가 어떤 중부 DMZ에서 중심권이죠. 그래서 여기 철원이 해방 전에는 약 2만 명 정도 사는 아주 큰 읍이었었고 여기 금융조합만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철원은 38선 상으로선 북쪽이었죠. 그래서 북한에 노동당사가 있고 했는데 철원이 그 한국전쟁 때 아주 그냥 치열한 격정지였죠. 철의 삼각지이고요. 그래서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그때 철원에 있는 상징적인 한국교회인데요. 이 철원 제일감리교회 강종근 목사님이 이제 일제 때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순교하셨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6.25 때 폭격을 맞아서 그 터가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 제일감리교회 본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노동당사하고 바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그 무너진 북한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상징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전망대 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것도 몇 년 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동의 벨트의 중심 포인트다. 그래서 동해 쪽에서 아주 북한을 연결해주는 그 전망대죠. 그래서 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저기 이제 해금강도 있고 금강산이 보이죠. 동해와 금강산. 이게 7번 도로가 이제 쭉 여기 지금 나 있고요. 지금 동해 북부선도 지금 제진역에서 이렇게 다시 연결을 지금 하고 있죠.
그 금강산하면 상징적으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31년도에서 41년도에 있었던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양 장로교회 한석진 목사님 주도로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이제 주로 연합해서 이걸 세웠는데, 실제로는 그 30년대 한국 기독교회에서 중심적인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해서 중심적인 수양관 역할을 했죠. 41년도에 일제에서 결국은 철거가 됐습니다만, 이 기독교 수양관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재건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난 그 첫째 강의에서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반도 동북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 또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이제 그 H벨트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H벨트를 구성을 하자 했죠. 한황의 경제벨트, 환동의 경제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이게 이제 그 DMZ의 평화벨트를 구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그래서 DMZ 평화벨트와 환동의 경제벨트가 만나는 곳이 고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황의 경제벨트와 DMZ 벨트가 만나는 곳이 이제 파주, 김포,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MZ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DMZ가 남북 경협에 적합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저의 논리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북한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통일 얘기를 하면서 독일 통일을 얘기를 했죠. 독일과 같은 점도 있지만 한반도는 독일과 다른 점이 저는 더 많다. 북한은 자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남북 간의 민족 내부 전쟁을 겪었고,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동독은 1989년, 90년 당시 인구가 1600만, 서독은 한 6천만이었거든요. 4분의 1 정도, GDP도 4분의 1 있지만 소득은 한 반 정도 됐는데, 북한은 지금 남한 대비 인구는 2,500만, 남한의 5천만의 반 정도 되는데 GDP 규모는 50분의 1이고 소득은 33분의 1 정도다. 너무 격차가 나는 거죠. 이거를 동서독 통일 사례를 한반도와 물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같이 배워올 점도 많지만은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동독은 당시 외부 정보에도 어느 정도 서독 TV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동독 기독교가 살아 있었죠.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계속 월요 기도를 했었고 시비도 했었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상태죠.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3요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자유선거를 실시했죠. 90년 봄에. 그래서 그 동독 기민당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동서독 간의 급격한 통일 협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 강대국이 동의를 해줬잖아요. 결국은 소련이 중요한데 소련이 서독과 미국의 어떤 경제 지원해주는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죠. 그래서 독일 통일의 특징은 정치적 통일로서 어떤 그것이 먼저 저는 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했죠. 그래서 통일은 정치적 통일은 좀 급진적으로 왔는데 경제 통합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1:1 화폐 교환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동독 기업이 몰락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렇지만 동독민 소득은 아직도 소득의 80% 수준인데 독일과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이런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이 한반도에도 존재하는가. 그래서 한반도 저는 독일에서 오래 걸렸던 경제적 통합을 나름대로 먼저 좀 하면서 교류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정치적 통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실런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선거 투표에 의한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선택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접근은 교류 및 접촉을 확대하자.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뭐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어떤 비핵화 문제로 인한 그 제재와 압박을 이제 조금 중시하는 측면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저는 투트랙으로서 제재하고 압박을 하지만 교류 협력도 같이 저는 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강경 대결만 하지 않겠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화 화해 상생이고 개혁 개방을 지지 지원하고 인도적 구호는 지속하고 확대해야 된다. 저는 북한의 식량 문제나 또 그 보건, 의료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민족의식, 동포의식이 좀 더 남북 간에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남북 경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될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료나 보건, 농업, 산림, 복지 조금 인도적인 성격의 경제 사업들하고 2차로는 그동안 못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또 경제특구 참여들이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중로 국경 쪽 특구보다는 DMZ 쪽 특구를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북한이 한 25개 경제 특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영향력을 주고 남북 주도로 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협상을 추진해야 될 거다. 비핵화 문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남북 경협은 지금 북미 협상과 비핵화 문제가 사실은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북미 협상이 어떤 형태로 되고 지금 북한의 이제 미사일과 핵 개발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내 정치 지형에 상관없이 지속적 일관적으로 하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다시 선거를 한번 치르는 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우리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간에 또 갈등이 자꾸 유발이 되는데 적어도 남북 관계에서는 공통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DMZ가 남북 경협의 적합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쨌든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이 불가피할 거다. 북한도 나름대로 이걸 원하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로 인한 북한 정권 변화가 가져올 급진적 정치 통일은 남북 모두에 큰 혼란이 초래한다.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다 다르게 보시겠습니다만 남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편이죠. 왜 북한을 도와주느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죠. 저는 그러면서 좀 이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못 산다고 무시당하면 분노하죠. 만약 그 김정은 6.25 사태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 시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온다. 소위 난민 형태가 된다면 저는 문제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너무도 큰 경제 수준의 격차죠. 35,000대 1,300불을 어떻게 갑자기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통일 준비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으로 경제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나름대로 이런 경제협력을 제한적이나마 해나면 북한이 지금 시장 경제화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시장 경제와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민주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저는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남북 간에 완전 개방된 상호 자유왕래는 당분간은 필요성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자 시스템으로 그 북한이 현 정권과 체제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자유왕래를 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출입 규제를 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겠냐 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DMZ는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 활용되지 않은 상태고 남북 간의 중간 완충지대죠. 그래서 서로 모여 협력하면서 각종 경제사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또 한국으로서도 이 DMZ는 지금 사실은 토지 거래를 거의 뭐 하기 어렵습니다만 민통선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별로 없던 땅이라 민통선 내부의 땅도
파주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한 23% 정도는 넓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민간 소유 토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통선 밖의 땅보다는 값이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리고 민통선 내 땅은 다수 면적이 국유지라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으며 앞으로 무슨 공단 같은 거를 세울 때 이 땅값 문제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고 결국은 어떤 북한이 경제를 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좀 전력 문제인데 남한의 전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조중로의 어떤 특구, 나선이나 신의주도 뭐 우리가 어떤 다국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진출이 필요하겠지만 남북이 주도할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안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분단으로 버려진 넓은 땅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할 경우에는 활용과 개발이 불가피해질 거다. 지리적으로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류 협력의 최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한적인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이동할 경우에 허가와 통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어느 시기,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될겠지만 완전 개방은 어려울 거고 저는 베를린 장벽 같이 DMZ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봅니다. 뭐 현실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죠. 남북민이 통제는 받지만 자유롭게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고 국제적인 활용지, 생태보호지로 이게 그동안에 개발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생태가 아주 잘 보호가 돼 있죠. 그래서 유엔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곳에 평화의 상징으로서 유엔 대학 같은 것도 유치가 가능하다. 완충지대죠. 북한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므로 북한 정권으로서도 내부 통제 부담이 덜할 것이고 북한 정권이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경협사업은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 금강산이 2008년에 결국은 그 문을 한 200만 명이 관광을 가고 교류를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데 그때 관광객 한 명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군인에 의해서 총을 맞았잖아요.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또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개성공단을 한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민통선 쪽에 있는 장단반도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혹시 이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난민 캠프 형성지라도 활용 가능하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좁혀가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공간이고 저는 지금은 농업이나 관광업이 주로 이제 가능하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경협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제 DMZ가 어떤 남북 경협의 적합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 선교단체들의 사역을 보면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이 국내는 지금 뭐 글로벌하게 우리 미주나 또 유럽에 계신 또 뭐 영연방 국가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탈북민 관련한 사역들을 해오셨고 또 대북 인권 및 인도적 지원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아주 충성하는 핵심 분자가 적어도 10 내지 20%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사옹위를 외치는 이 사람들을 이 영적 전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사역밖에 없는 거죠. 또 교육 사역을 쭉 해왔죠.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제가 속한 성결교단의 북한 선교위원회는 소위 지금 북한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82개 북한 교회와 지금 남한에 있는 성결교단 교회를 연결시키는 지금 재건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지에서 하는 사역은 대부분이 우리 교포분들, 디아스포라에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지 인도적 지원 활동, 뭐 유치원, 타가소, 뭐 병원 이런 거를 쭉 해오셨고
경제협력사역도 나선 특구를 통해서 쭉 해오셨죠. 제3국 사역은 주로 중국, 러시아죠. 중국에 있던 탈북민 구출 사역, 태국,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이 탈북민 관련 사역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국내와 이 글로벌 해외 쪽이 있고 북한 내지가 있고 또 그 탈북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이런 제3국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DMZ 사역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DMZ의 사역과 사업을 추진할 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선교 목적이죠. 그 비기독교 쪽에서도 뭐 경협 사업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선교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 구원 제자 양육입니다. 당장은 이게 안 되더라도 물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이거를 이제 항상 의심을 하고 한국 기독교의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이거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영혼 구원 기여를.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나 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차별성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정체성들을 가지고 이 북한 관련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복과 경쟁 이것이 또 물론 뭐 탈북민 사역은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소모적인 경쟁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창의적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정신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전문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역이든 사업이든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수준으로.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프로가 뭐 1, 2년에 되는 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구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전문성은 물론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 주셔야죠. 탁월성입니다. 전문성과 역량 개발이 쌓여지면 뛰어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5가지를 뭐 어느 누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단기적으로 이거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할 때도 이거를 항상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교회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선교회는 N사랑, N이라고 하는 건 노스의 N입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할 때 N, 뭐 어쨌든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자는 거니까요. 저희 정체성은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합니다. 법적 지위는 파주시의 비영리단체고요. 저희가 회원이 한 67명 되는데 열심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SNS 통해서 그냥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후원의 회원도 계시고 뭐 규모상으로는 저희는 작은 선교단체입니다. 올해로 이제 횟수로는 6년 차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선교센터 농장 사무실이 이제 선교센터는 연천군 장남면에 있는 원당교회라고 장로교 통합교단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중국 단동에도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현지에 있는 조선족, 한족 또 북한 내지 주민들과 관련한 사역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나서 이 사역이 이제 같이 연합이 된 겁니다. 농장이 저희 지금 파주시 내에 2군데가 있고 민통선 내에 2군데가 있고요. 뭐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있고요.
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차별성 면에서는 DMZ 전문 선교단체다. 우리 뭐 국내외 한 200여 선교단체가 각 나름대로 자기의 독특한 정체성과 독특함을 가지고 이제 사역들을 잘 하고 뭐 서로가 잘 연합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이 영역에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파주 연천에 있는 지도 사진인데요. 여기 요게 이제 그 강으로 있는 DMZ입니다. 요게 이제 육지에 있는 DMZ고요.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이죠. 여기가 임진강, 조강, 한강. 여기가 삼각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오두산, 파주 탄현의 오두산 앞입니다. 여기가 이제 김포의 애기봉이 있고, 요게 김포고, 요게 강화고, 요게 강화교동도입니다. 저희는 이 사무실은 운정 3동에 뭐 저희 집에 그냥 사무실로 하고 있고요. 농장이 이제 민통선 내에 통일대교와 남북출입소 사무소에 있는 군내면 진동면에 이제 민통선 내에 농장이 있어서 출입할 때는 출입증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연천군 장남면에 있는 선교센터.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연천이고 여기가 파주입니다. 여기가 개풍군이고요. 여기가 백천군이고. 그래서 이 DMZ가 디밀리터라이즈드 존, 비무장지대인데 저희는 이제 영적으로 데오모빌라이징 존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정기적인 기도회와 예배를 가지며 파주 민통선 내부 지역의 생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리, 역사, 생태 강의와 안내를 해왔고요. 향후 DMZ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 지역에서의 남북 경협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발기 모임이 된 거는 우리 원당교회 목사님 또 저도 이제 연변 지역에서 주로 중국 선교 또 우리 북한 선교를 해왔었고 또 당시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이미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모여서 같이 연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4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요. 탐방 안내를 한 5년간 걸쳐서 교회 선교단체 일반인 대상으로 팀으로 한 130여 팀에 대해서 저희가 DMZ 안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그 성과와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때 한옥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 약 400여 명이 넘게 당시에 버스 15대로 여기 와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캠프 그리브스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버스 한 대 한 명씩 타서 안내를 했고요. 여기 이 모습이고 여기 모습은 이제 설마리에 있는 영국군 기념공원 적성에 있죠. 여기에 울산 대형교회라고 여기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은 실향민 자제분이신데 아주 북한 선교회 지방교회지만 울산인데도 아주 열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교인들 여기도 한 400명 정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2박 3일로 버스로 울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여기를 다 다녀가셨습니다. 이때도 이제 제가 주로 안내 역할을 했었고요. 대가를 좀 많이 치렀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병도 걸리고 이게 우리 원당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한 20년 넘게 사시던 사택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아주 김치냉장고 뒤에 불이 나가지고 신방 갔다가 돌아오시니까는 그냥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내부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집을 못 들어가시고 고생을 하시고 또 농장을 민통선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생태가 참 좋긴 좋은데 멧돼지나 고란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해요. 멧돼지들이. 그래서 저희 여기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 멧돼지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종종 겪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역, 농장사역, 탐방사역, 이 세 가지로 나름대로 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은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작년 11월에 4주년 때 됐을 때 예배와 포럼을 했었고요. 원래 기도회를 매달 하고 있고, 현지 구제사역은 우리 그 단동 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우리 조선족 분들, 한족 분들 통해서 내지로 조금 뭐 그냥 계속 좀 도와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방 선교사들도 뭐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지를 정할 것이냐는데 북한 선교 쪽으로 요즘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동참하시고 특별히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 저희 회원 중에는 인도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또 중동,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전 세계의 각 나라에 가서 다 선교 사역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공통 필수라는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시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공통 필수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지역은 이제 각자가 받은 쪽으로 가서 섬기기 위해서 저희는 뭐 인도 선교사님, 뭐 미얀마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농장 사역은 이제 저희가 그 두 군데 소망의 농장, 하늘 농장에서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저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일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여기 농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햇빛과 흙 속에 힐링 체험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농장 대표님께서 자연농법은 이제 친환경 유기농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화학비료 안 쓰고 그다음에 그 화학농약 안 쓰고 천연농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하늘농장 현재 대표분은 우리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블루베리 농사를 좀 오래 하셨고요. 이분은 직접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지금 이제 봄이 돼서 벌써 이제 고구마 감자 심고 뭐 이런 그 교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사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왜 농업인가? 뭐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통선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농업과 관광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북한이 이제 식량난 문제를 최대의 어떤 경제 과제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이 환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도로 이제 지금 농작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될 시대가 올지 모르고 또 이렇게 기농기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농장 경영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한 6년 하면서 6차 산업형 농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유통, 가공의 부가가치를 증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농장에서의 수확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이제 안내지를 만든 건데 장단콩과 파주쌀을 착한 간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콩밭입니다. 콩밭이었고 지금 콩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모로 애로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생태치 열매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래서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무공해 청정품입니다. 슈퍼푸드 블루베리, 신이 주신 선물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다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작물에도 이게 유행이 있기 때문에 아로니아가 한때 완전히 선풍적으로 그걸 하다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이 아로니아가 어떻게 보면 손이 덜 가고 최고의 어떤 안토시아닌이 제일 많은 그 열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6차 산업으로서의 체험형 농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장과 탐방을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방은 가면은 물론 와서 이제 그쪽에 와서 체험도 하고 그 농장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어떤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고정적인. 그래서 여기 체험 와서 이제 그 블루베리도 힐링 체험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북한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장소로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주변에 지금 파주 쪽 안에만도 민통선에 한 6천여 농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 농장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 가려고 그러는 거죠. 농부학교 실습장으로도 저희들이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통선에서의 농업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그래서 북한의 지금 중점 경제개발 분야가 그래서 북한 경제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식량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거를 요새 독려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농업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도 내각의 농업성에서 중앙당 농업위원회로 격상을 했고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초농작물의 생산 목표 달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농업의 기계화, 비료, 농자재 생산을 등리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북한 경제가 지금 제재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그 물자가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비료 공장도 일부 막 부품들이 노후화되고 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비료 공장이 문을 닫은 데가 나오고, 농자재도 이 예를 들면 비닐 방막이라든가 또 트랙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유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다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그냥 천삽 뜨고 허리 피자는 이런 노력 동원만으로 이게 안 되죠. 올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민 지도자상을 부과하기 위해서 협동농장의 그 작황 목표를 다 수확 목표를 정해주잖아요. 근데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이게 결국은 나라에 대한 부채로 협동농장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걸 탕감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민 지도자상까지 하는데, 문제는 봄에 가뭄이 계속되고 여름에는 갑자기 폭우가 오면서 홍수가 발생하는데 이 토사가 막 산에서 흘러내리면서 논밭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거는 뭐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재해 대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북한이 전체적으로 산림 문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농업 생산성이 잘 향상이 안 되죠. 기초작물로서 쌀, 옥수수, 감자, 밀인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모작을 통한 밀 생산을 강조를 하고 있죠. 나름대로 농업개혁으로서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제를 도입니다. 분조관리제라는 건 협동농장의 단위를 이제 조별로 이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한 조에 한 서너 명 정도가 해서 뭐 1000평, 2000평을 마치고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인센티브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잘해서 생산 목표를 더 달성하면 그 개인이 가져가는 걸 70%, 국가가 내는 거를 30%. 예전에는 국가를 40%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개인의 어떤 더 생산을 달성하고 생산을 초과 달성하도록 포존 담당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게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어느 정도 더 달성을 하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몫을 더 배분상에 더 늘리겠다 하는 거죠. 비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름 전투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축산이나 채소, 과일 분야의 생산을 지금 또 확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북한 농업의 기본 과제는 토양이 산성화 상태가 심각하죠. 오랫동안 비료를 쓰고 소위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농산과 축산 간의 순환적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축산이라는 게 사료 문제가 있고 또 사료를 수입을 안 되고 사람도 지금 잘 못 먹는데 축산 돼지나 닭에 이렇게 또 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비료 공급, 농자재 공급 및 사료 문제로 축산 증대가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시장 가격과 수매 가격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예전에 이제 지금 한국은 쌀 생산은 충분히 되는데 예전에 그 쌀 수매가가 있지 않습니까? 쌀 수매가가 있고 시장 가격이 있죠.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이게 큰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게 완전한 이중 가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 자기 할당해서 우선 가져가는 거죠. 우선 가져가기 때문에 70%, 60%를 준다고 해도 생산 목표가 과다한 목표를 주고 나서 달성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국가가 먼저 가져가 버리고 수매가도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의 수매가를 주니까 사실은 이건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농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또 3,000개에 이르는 북한의 협동농장이 있는데 그거를 현대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죠.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천리마 운동으로 이게 식량난을 타개한다는 게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주거생활, 살림집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DMZ에서의 농업 가능성은 저는 남북 간 농업 협력 분야, 농업 기술 전술하고 품종 개선, 종자 개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이 농업 쪽을 쭉 지켜보면서 가능성이 있다, DMZ에서. 그래서 디지털 농업 분야, 한국은 지금 스마트팜, 수경재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첨단 분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막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도 북한의 어떤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식량난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농업과 북한 농업 간에는 현저한 현격한 차이, 아주 굉장히 달라요. 다르지만 협력하는 분야도 많다. 그래서 남북 간 협력 농장을 개발하는 거. 예를 들면 철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쌀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농업 관련 기관과 어떤 협력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은 청년 창업농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서 여러 가지인데 한국 청년들이 이제 청년 창업농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탈북민 청년 중에서 농업을 희망하는 데 도전을 해보는데 제가 권유를 하는데 탈북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예전에 협동농장 뭐 핫바리들이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아직은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재 민통선 내에서 선교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이 이제 파주 저희 쪽에 이제 소망의 농장, 하늘 농장, 양계를 하는 성심 농장이 있고요. 과수를 하는 평화농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통적인 예루산과 가젤은 소규모 자영농이기 때문에 판매와 가공 역량이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매출과 수익이 잘 안 나오는 애로가 있고 6차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탐방사역은 이제 관광 분야인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30회에 걸쳐서 팀을 안내를 했고 가이드 학교도 2019년 2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이 직접 이제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한 결국은 이 자연재해 문제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코로나로 오면서 여행업이 완전히 뭐 빈사 상태에 가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크리스찬 스타트업으로 저희가 같이 도와주면서 했는데 그 여행사는 지금 이제 거의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광 분야를 DMZ 쪽에서의 그 하나의 비즈니스 선교의 하나의 분야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북한이 지금 이걸 가장 원하잖아요. 외화벌이에 관광만큼 좋은 게 없다. 백두산 삼지연, 원산 갈마지구, 양덕 온천, 또 앞으로 조중로 국경연, 백두산이랄지 이제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북한 내지 여행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DMZ 전문 여행사도 성공적인 BAM 사례로 갈 수 있다. 제가 그 중앙선교회에 지금 북한부를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시기 때문에 유튜브 설교를 온라인으로 매주 내보내고 있는데 코너 이름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DMZ 이야기 코너를 DMZ를 지역별로 쭉 탐방을 하면서 이제 DMZ에 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탐방사역의 홍보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쪽에 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연천, 민통선 지역 생태치유 관광에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 분단의 현장 체험, 볼거리, 들을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통한 감동과 힐링이다. 뭐 이런 거를 홍보를 했었고요. 앞으로 관광에서 DMZ 쪽은 생태 관광으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우리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해외를 못 나가니까 임진강 유역 쪽에 캠핑을 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군남댐에서 연천군 왕징에 허브빌리지도 있고 이곳에 이제 캠핑을 많이 오시면서 이제 생태 관광을 하는 거죠. 가막산 출렁다리도 여기가 아주 파주 쪽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한탄강 유역도 지금 임진강과 한탄강이 이제 연천의 전곡에서 만나서 거든요. 그래서 한강은 남한강, 북한강이 이렇게 있지만 한탄강은 북한에 있는 강원도 평강군 추가령 계곡에서 나오는데 이쪽이 한탄강이 특히 주상절리가 잘 발달돼 있어요. 주상절리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평강 이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돌들이 다 편무암입니다. 검은색에 제주도에 가면 있는. 그래서 이 편무암이 이렇게 쭉 계곡을 따라 이렇게 씻겨 내리면서 절벽들이 강 좌우 쪽에 절벽들이 아주 아름다운 절벽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철원에 있는 고석정 절벽입니다. 그래서 주상절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역사 관광으로도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하면은 주로 이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오면은 교실에서 듣는 한국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듣는 한국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삼국시대 요충지가 임진강 쪽입니다. 그래서 임진강 유역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이 여기서 통일신라가 끝났고 고구려성이 임진강에 걸쳐서 쭉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세기 장수왕 때 남진해서 이 호로고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구려성이죠. 반면에 이에 대응해서 신라성이 적성에 있는 칠중성 또 연천의 청산면에 있는 매소성 이런 것들이 이제 칠중성은 고구려와 이제 대치하는 성이었고요. 매소성은 나당전쟁,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싸움을 할 때 벌였던 성이 매소성입니다. 백제가 4세기 근초공황 시대 때 북진할 때도 지금 오도산성이 백제의 관미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남한에서 북한을 고구려를 느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고구려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로고로가 대표적인 고구려 성이고요. 왜 이거를 가보냐 하면은 이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꾸 수나라 당나라에 속했던 지방이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이제 고구려를 자기들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자꾸 포함시켜서 하려는 것을 동북공정으로 보는데 결국은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 두려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가 집안에 가면 있지만은 이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사본을 DJ 정부 때 만들어서 지금 와 있는 곳이 호로고로에 와 있습니다. 여기 연천군 미산면에 가면 고려시대 역사관으로서 숭의전지가 있는데요. 고려의 다섯왕과 16 충신들, 윤관, 감감창, 서희 이런 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종묘가 서울에 있는 종묘라면은 이제 고려시대가 이제 연천에 있는 숭의전지입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도 이제 인재 배출지가 이 파주 쪽입니다. 그래서 파주의 브랜드가 율곡이입니다. 그래서 이가 후학들을 키운 곳이 화석정이죠. 파평면에 있습니다. 파평윤 씨가 아주 예전에 조선 중기 때부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제가 알기로는 파평윤 씨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노태우는 교화노시죠. 교화가 이제 탄현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난다고 해서 하구가 교차한다고 해서 교화노시입니다. 세종 때 유명한 정승이었던 황희가 살았던 곳, 황희의 일단 방구정도 문산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으로 저희들이 그 DMZ의 평화음악회를 저희들이 그 2주년 기념 때 여기서 그 클래식 선교단, 클래식 선교단을 모셔서 평화음악회도 했었고요. 청소년 체험관광도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이렇게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와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캠프 리브스는 미 이사단의 506 부대 캠프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즈에 나온 부대가 506 부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2007년에 반환이 되고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이제 유스 호스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유스 호스텔로 이쪽에 와서 많이들 숙박을 하고 가는데, 이게 유명해진 게 태양의 후예를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송중기, 송혜교가 나와서 아주 한류의 붐으로 그때 아주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였죠. 태우 촬영지였고, 거기서 당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아주 여기 와서 열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대 전도단의 열방대합 스태프과 가족들이 여기 와서 이제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에도 이제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그 동해 쪽으로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 양독 온천, 칠보산, 백두산, 삼지연, 서해 쪽 가까이 쪽으로는 이제 남포, 묘양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관광지가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있고요. 마식령 스키장이 있고,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 양독 온천. 그래서 경협 사업으로 관광은 앞으로 계속 전망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 또 북한 정권의 사람들도 만나고 접촉점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사역과 사업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사역이냐 사업이냐, 저는 이제 항상 보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재정이 필요하고 혼자서 할 수 없고 공동체로 힘을 모아야 되죠. 사역은 비영리고 섬김, 나눔, 돌봄, 봉사로 거래 개념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거래라고 보지 않는 거죠. 필요한 재정은 이제 헌금과 후원금으로 하고, 돈이 드는 거는 시장 가격에 따르지 않는 사례비나 또는 무보수로 해주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 농산물은 와서 수고하신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을 그냥 해줍니다. 텃밭 작물 같은 것들. 또 여행 안내와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무료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물론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글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반면에 사업은 영리입니다. 영리. 상품 제공과 구입에 따르는 가격을 지불하고 매출에 따르는 소득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면 이건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또 시장 가격에 따른 인건비나 임대료, 재료비를 지불을 해야 되고요. 저희 DMZ에서는 시장 가격에 따른 농산물을 판매, 저희 콩이라든가 블루베리는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격을 받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면 여행비를 지불을 하게끔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사역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일반 이거를 지속 가능성으로 따지면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 선교에서는 사업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엔사랑 선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역적 개념으로 여태까지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 북한과 통일 관련한 그 사업, 경제적 사업을 할 때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일자리 창출이 우선 목적이다. 고용이 1차적인 목적이죠. 우리 탈북민이든 또 우리 북한 내지의 분들이건 고용 창출이, 소득이 창출돼야 됩니다. 저도 지금 탈북민들을 와서 좀 일을 시키려고 해도 아직 재정적으로 인건비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자금이 조달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안 내는 구조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건비를, 와서 하루 가이드 좀 해라 얘기해도 가이드비를, 이게 봉사입니까? 돈을 줘야죠. 지속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기 이익과 성과에 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역량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직원을 만약 우리가 고용을 했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하고
가능한 정치 개입은 지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관광 쪽을 보려면요, 이제 사업적 개념으로 저는 그 감동적인 DMZ 여행이 되려면 보통 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여행에 5대 요소가 있죠. 그래서 볼거리는 지금 널려 있고요. 들을거리, 이게 저는 관광에 우리가 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가이드가 누가 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이드의 탁월성이 중요하고요. 또 체험거리, 놀이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여러 가지 체험거리들을 만들어야 되고, 먹을거리. 제가 이렇게 많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재미있고 좋은 체험거리를 해도 식사가 별로면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살거리, 이게 중요하죠. 누구랑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뭐 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 누구랑 가느냐, 동행자와 방문팀 구성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방문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잘, 그래서 어느 쪽을 들리게 하고 어떤 그 얘기를 해줄 거냐, 이것도 참 차별화된 어떤 거예요. 지속적 방문이 되게 돼야 됩니다. DMZ는 관심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다 올 수 있는데 계속적 방문을 이제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 전략을 보통 얘기할 때 이 경영 전략에서 제가 이 분야를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수하면서 했기 때문에 4C 분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4가지 요소를 항상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고객이 누구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고객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탈북민이냐, 이게 성향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좀 환경, 아무리 내부 역량이 뛰어나도 외부 환경이 안 맞춰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은 70%고 역량이 30%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나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여행업이 다 이렇게 완전히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환경이 안 맞춰주면, 여건이 안 맞춰주면, 또 우리가 북한 내지로 하는 사업도 지금 보면은 이제 북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것이 안 맞춰주면은, 사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항상 어느 때 할 거냐,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사업을 할 만한 때냐, 이게 이제 무슨 이론이 아니고 이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이 감각적으로 오는 거죠. 때가 지금 할 때냐. 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항상 자기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경쟁자를 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어떤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쟁사를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업 시작한다고 뛰어들면 필패입니다. 필패. 특히 사업 이전에 그 사업이 속한 산업의 어떤 틀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영 전략의 대가라고 하는 미국의 마이클 포터가 이제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산업 구조 분석을 먼저 하라고 그러죠. 그게 5포스 모델인데요. 산업 내 경쟁이 예를 들면 농업이건 관광업이건 그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 독점적인 구조냐? 경쟁적인 구조냐? 불안정 경쟁이냐? 완전 경쟁이냐? 또 잠재 경쟁자의 위협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경제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경쟁자로 올 수 있는 어떤 쪽이 어느 쪽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DMZ 관광이 앞으로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유명 관광사들 들어올지 모르고 해외 관광사들도 들어올지 모르고요. 대체제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DMZ 관광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현장을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 뭐 AR, VR 이런 걸 통해서 가볼 수 있다. 그렇죠. 가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 중심에 할 경우는 뭐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죠. 같이 사슬해서 우리 예를 들자면 농업이나 북한 농업도 그렇으면 공급자고 자재를 도달해주고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의 파워가 가불 정도 파워에서 없는, 공급자 파워가 세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역량이 있어도 공급자에게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구매자 파워는 소비자죠. 구매자가 얼만큼 파워가 있느냐, 구매자 고객이지만 구매자가 집단화되어 있느냐 개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 항상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검토할 때는 가치의 개념, 가격의 개념, 비용의 개념이 있는데 이 상품이 주는 가치가 뭐냐. 예를 들자면 농산품이면 맛있느냐, 아주 건강하느냐, 몸에 좋으냐, 또 무슨 여행 상품이면 굉장히 감동을 주느냐, 아름다우냐, 또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가치가 있죠. 사랑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을 받고 가치를 제공을 하잖아요. 상품인지. 근데 이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는데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나 고객은 이 돈 주고 이거 가성비 안 된다. 이 돈 주고 할 바에야 안 가겠다. 이거 여기 안 사겠다는 거죠. 반면에 정말 가치가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소비자는 오는 거죠. 고객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항상 코스트를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임대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자재비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적자 구조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V와 P와 C와 상관해서 V가 P보다 높도록 해야 되고 P가 C보다 높도록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V를 높이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죠. 이거는 아주 요새 이제 모든 한국 기업들이 차별화에 더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코스트를 낮추려고 하는 쪽은 가치나 가격이 하더라도 싼 값에, 싼 맛에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초기의 경쟁에서는 저비용 전략이죠. 그래서 차별화로 갈 거냐, 저비용으로 갈 거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우리가 가격이 있죠. 가격을 아주 높은 가격으로 할 거냐, 중가격으로 할 거냐, 저가격으로 갈 거냐. 품질을 결국은 값싸고 품질 좋으면 이거는 사람들은 오죠. 품질을 어떻게 안정된 품질을 계속 유지할 거냐. 브랜드. 이 DMG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브랜드가 지금 전 세계에 이곳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DMG 브랜드라는 걸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납기는 일정을 맞춰주는 거죠. 농업이든지 여행이든지. 이거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또 고객 만족으로 저희가 같이 있던 모시고 여행사라는 곳에서 여행 선물을 평화통일엽사와 팔찌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차별화를 주고 고객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또 자금모에서는 크라우드 펀딩하는 와디즈라고 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환경 여건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창업을 하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돕든 탈북민 고용이 이제 1차적인 저희 초점인데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메자닌 에코원이죠. 2008년에 설립해서 탈북민 20여 명과 이제 장애인들에서 직원 30명을 아직도 고용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자닌 에코원의 협력 네트워크가를 보시면 열매나눔재단이 초기에 이제 주도를 했죠. 열매나눔재단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에서 자금 투자도 하고 사업 운영 지원도 했고 취약계층을 선발해서 주는데 SK가 이 사회적 기업 사업단이 잘 도와줬어요. SK 대기업이지만 SK가 아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줬고요. 자금 투자도 해주고 경영 자문도 해주고 참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 SK가 해준 것이 이 판매처로서 우드림이라나 애원 인테리어 같은 회사에 여기에서 만든 어쨌든 판매가 중요하니까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통일부가 설립자금도 투자하고 인건비 보조 사회적 기업으로서 통일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인건비 보조를 해줬고요. 정책사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자닌 에코원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한 데는 열매나눔재단 기독교 그다음에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같이 합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독교계의 남북경제협력 모델로서 DMG 협동조합이다라는 걸 조금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는 관광, 농업, 뭐 앞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협력 네트워크를 메자닌 에코원과 같은 차원에 있어서 저는 DMZ 협동조합 우선 한국교회와 한민족교회, 우리 글로벌 교회들 한민족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또 지금 다양한 북한 선교단체들이 또 같이, 왜 협동조합이냐? 협동조합은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 주식회사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한데,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요. 통일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면 연결을 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력 기업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도 투자해주고 하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제가 이게 이 시간을 좀 더 많이 썼네요. 이렇게 해서 경제 경영 분야의 모든 강의를 마지막 DMZ에 있어서의 남북 경제 협력 모듈로서 DMZ 협동조합을 제안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